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말, 바로 돈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돈을 잃는 일보다 더 아픈 것은 돈 때문에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모임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요즘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누군가는 밥을 먹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집 한 채 있으시잖아요. 그 말은 가볍게 지나가는 듯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익숙한 얼굴 앞에서 내가 갑자기 계산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지금 계신 곳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입을 닫을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젊을 때는 솔직한 것이 좋은 줄 압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지나보면 모든 솔직함이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솔직함은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고 어떤 대답은 내가 쌓아온 삶의 무게를 남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만듭니다. 이 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람 마음 속에서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비교가 있고 욕심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형편을 걱정하는 척 묻지만 사실은 자기 삶과 견주어 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궁금함 뒤에는 언젠가 당신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래도 어르신은 노후 걱정 없으시죠? 하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큰돈은 아니어도 조금 모아둔 건 있지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럼 자식들한테도 좀 보태 주셨겠네요. 요즘 같은 때는 가진 사람이 도와야죠. 웃으며 오가던 대화가 어느새 당신의 지갑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낮에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괜히 말했나? 너무 자세히 말했나? 그 사람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은 잠을 얕게 만듭니다. 돈 이야기에 대답하면 당장 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보가 쌓이면서 기울어집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말들이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새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안부를 묻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당신을 여유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거절하면 야박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래된 착각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숨기면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노년에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질서입니다. 평생 벌고 아끼고
참아온 것을 아무 질문 앞에나 펼쳐 보일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설명해야 할 성적표가 아니고 당신의 집은 남이 평가할 전리품이 아니며 당신의 노후는 누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마련된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달라지는 것은 너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기보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도 사정이 어려워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예의를 지키던 친척도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빨라집니다. 친구도 비교가 깊어지면 축하보다 씁쓸함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냉정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만 관계 맺는 것 같지만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다르게 대합니다. 그러니 노년에는 더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묻는 말마다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는 웃으며 넘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품위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돈 이야기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하지 않으려 해요 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야 할 관계만 남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신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존중합니다. 당신의 돈보다 당신의 안색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캐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운해하거나 차갑게 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보다 당신의 형편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지켜야 할 것은 돈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나의 평정심,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내가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품위입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돈 이야기가 마음을 흔드는 까닭을 알고 나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질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 말은 노골적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거칠게 오지 않습니다. 집은 작가시죠? 그 동네 요즘 많이 올랐다면서요. 노후 준비는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를 입고 다가옵니다. 묻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던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괜히 숨기는 사람 같고 말하면 내 삶이 남의 평가대 위에 올라가는 듯합니다. 사람은 남의 형편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이전과 똑같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서늘한 진실입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오늘 그가 내 집값을 알고 내 예금의 규모를 짐작하고 내가 가진 땅이나 상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저울이 생깁니다. 그 저울은 아주 조용히 움직입니다.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하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계산하고 부럽다고 웃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서운함을 꺼내놓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집값 많이 올랐지. 별 생각 없이 운이 좋았지. 뭐하고 웃어 넘겼는데 그날 이후 술값을 낼 때마다 묘한 시선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형편 좋은 사람이 내야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농담이 두세 번 반복되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또 어느 날은 친척이 명절 밥상에서 요즘 그 아파트면 꽤 되겠네 하고 말합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기도 애매하고
대답하지 않기도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이미 편안한 어른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재산 규모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결과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자식들 학비를 대며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아픈 몸을 참고 일터에 나갔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볼 때 대개 축적의 고통보다 결과의 크기만 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쉽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절하면 더 쉽게 야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남에게 자랑하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필요할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어느 날 혼자 남았을 때 최소한의 선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평생 아끼며 산 사람에게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버틴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아무렇지 않은 질문 하나에 너무 쉽게 내어주면 상대는 그 무게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게를 설명하려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닳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알려진 재산 이야기는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한마디 한 것이 다른 이웃에게 옮겨가고 친척에게 흘린 말임은 친척의 귀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더라. 집 말고도 뭐가 있다더라. 처음에는 사실이었던 말도 돌고 돌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부탁이 찾아옵니다.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죠? 어르신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평온을 조금 팔아버렸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낮보다 정직해집니다. 낮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들이 밤에는 가슴에 남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말했을까? 왜 내 사정을 내가 변명하듯 설명했을까? 그 후에는 돈이 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너무 쉽게 열어보였다는 느낌. 그리고 그 뒤로 상대가 나를 다르게 볼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생깁니다. 존중은 한번 흔들리면 다시 세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묻는 질문에는 자세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큰 걱정 없이 조심하며 지냅니다. 돈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더 묻습니다. 짧게 끝내면 더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적어도 태도는 분명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남의 비교와 기대 속에 던져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함부로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리 안에서 당신은 조금 더 편안히 숨을 쉽니다. 재산의 크기를 말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얼마나 해주셨어요?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가족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돈 이야기를 직접 묻는 것보다 덜 무례해 보이고 자식 걱정이라는 따뜻한 껍질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랑과 미안함과 기대와 노후의 불안이 뒤섞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남이 쉽게 숫자를 묻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히 닫힙니다.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들 집 살 때 좀 보태주셨죠.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거듭 묻습니다. 요즘 부모가 안 도와주면 애들이 어떻게 집을 사요? 그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조금 해줬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라는 말은 곧 조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얼마쯤인지 궁금해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딸한테도 똑같이 해줬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반찬은 그대로인데 대화의 온도는 조금 내려갑니다. 자식에게 준 돈 이야기는 쉽게 밖으로 꺼낼 말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조심스러운 일인데 가족 밖에서 가볍게 말할수록 일이 꼬입니다. 큰아들에게 얼마를 보태주었는지, 딸에게 전세금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손주 학비를 누가 냈는지,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곧바로 비교가 됩니다. 그 집은 아들한테 더 줬다더라. 딸은 섭섭하겠네. 그래도 부모가 돈이 있으니 해줬겠지. 말은 그렇게 가지를 치며 자랍니다. 삶에서 늦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숫자로 옮겨지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아이를 도왔는지, 다른 아이에게는 왜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썼는지, 그 사정은 바깥 사람에게 설명해도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로 남의 가정을 해석합니다. 형제에게 서운함이 있는 사람은 남의 집 형제도 불공평하다고 보고, 자식에게 해준 것이 많은 사람은 남의 부모도 당연히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가족의 사정이 남의 기준에 끌려가게 됩니다. 가까운 친척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끝에 설거지를 하다가 누군가가 슬쩍 묻습니다. 이번에 작은 아들 가게 낼 때 도와줬다면서요.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큰 돈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해명이 되고 해명은 또 다른 질문을 부릅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은 뭐라고 하네요. 별것 아닌 대화처럼 흘러가지만 집에 돌아와 앉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내 자식들 사이에 불씨를 놓은 것은 아닌지, 누가 섭섭해하지는 않을지, 말 한마디가 자꾸 되감깁니다. 가족 간의 돈은 언제나 감정의 기억을 남깁니다. 돈을 받은 자식은 고마움과 부담을 함께 느끼고 받지 못한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쓰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공평하려 애쓰지만 인생은 늘 공평하게 돈을 나눌 수 있는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갑자기 실직하고, 누구는 병이 생기고, 누구는 결혼이 늦고, 누구는 아무 말 없이 버팁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 사정을 보지 않고 숫자만 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면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자식이 알게 되면 왜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셨어요? 하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들으면 마음에 남겨둔 오래된 비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자식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잘해야지. 부모 돈으로 편하게 살았네. 이런 말들은 직접 들리지 않아도 관계의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조용히 감당한 일이 어느새 자식의 체면을 건드리는 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준 돈을 묻는 말에는 더 단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식 일은 밖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어서요.
부모 마음으로 할 만큼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갑게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의 문을 열지 않으면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가족을 재단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해준 것을 내 입으로 증명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의 고생을 바깥 사람에게 확인받으려 하면 그 고생은 곧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진짜 깊은 사랑은 조용히 남겨두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품위 있게 남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은 자식과 나 사이의 시간으로 두고 바깥 사람에게는 웃으며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은 가족을 가르는 벽이 아닙니다. 가족을 남의 입에서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노년에 조금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덜 새고 말이 덜 번지고 관계가 덜 상합니다. 돈으로 준 사랑을 말로 흩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늦은 나이에 배워야 할 조용한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준 돈을 말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묻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생활비는 충분하세요? 한 달에 얼마면 사세요? 이런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나이 든 사람의 생활을 염려해 주는 듯하고 혼자 지내는 형편을 살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그럭저럭 나와요 하고 말하다가 어느새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료,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까지 대화 속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재산보다 더 위험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입니다. 재산은 멀리 있는 돈처럼 보이지만 연금과 생활비는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전체 인생을 보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숫자만 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네. 혼자 사시는데 많이 필요 없잖아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필요를 작게 보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남들은 내 돈이 들어오는 날은 쉽게 상상하지만 내 돈이 나가는 밤은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날,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나는 날, 손주에게 작은 선물 하나 사주고 돌아와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마음, 그런 것은 숫자만 듣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을 알면 그 돈이 모두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서 서운한 부탁이 시작되고 부담스러운 기대가 생깁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묻습니다. 연금이 꽤 나오신다면서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잠시 멈칫합니다. 예전에 지나가듯 한 말이 누군가의 입을 돌아 다시 내 앞에 온 것입니다. 옆 사람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커피는 오늘 어르신이 사셔도 되겠네. 한두 잔 커피값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낼 만한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음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카가 전화를 걸어 이모는 매달 들어오는 돈 있으니까 좋겠다고 말합니다. 말투는 밝지만 뒤이어 아이 학원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친구가 너는 그래도 연금 나오잖아 라고 말하며 자기 어려움을 오래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내 노후가 남의 기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불안이 함께 올라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고정 수입을 알게 되면 상대를 덜 위태롭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아프고 불안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저분은 매달 나오니까 괜찮아. 이 한 문장이 무서운 까닭은 당신의 어려움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약값도 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은 당신을 안정된 사람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정해진 이미지는 거절할 때마다 당신을 야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후유증은 돈보다 마음에 먼저 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혹시 또 부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반갑기보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웃던 관계가 점점 피곤해지고 작은 식사 자리에서도 지갑을 언제 열어야 할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뒤에 외로움은 이상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계산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 연금과 생활비를 묻는 말에는 흐릿하고 짧게 대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크게 넉넉하진 않아도 아껴 지냅니다. 생활은 조심해서 맞추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상대가 계속 묻더라도 웃으며 나이 들수록 돈 이야기는 줄이려고 해요 라고 덧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형편을 숨기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안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수입은 남에게 설명할 자료가 아니라 남은 삶을 조용히 버티게 해주는 숨입니다. 숨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쉬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말하지 않는 태도는 인색함이 아니라 절제이고 절제는 늙어갈수록 더 큰 품위가 됩니다. 덜 말할수록 덜 끌려가고 덜 드러낼수록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조금 덜 위태롭게 보고 그 다음에는 더 가까운 말투로 부탁을 꺼냅니다.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큰 돈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난처한 얼굴로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피를 나눈 친척이거나 한때 내게 잘해 주었던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들을 때 지갑보다 먼저 마음이 열립니다. 하지만 노년에 빌려주는 돈은 젊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버티고 일자리가 있고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내어주는 돈은 대개 다시 채우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 돈에는 병원비가 들어있고 겨울 난방비가 들어있고 혼자 남을 날을 대비한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사람은 그 무게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자기 급한 사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대부분 당신의 여유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고 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막막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을 받는 순간 당신이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잃어도 잠을 잘 수 있는가? 이 관계가 깨져도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보다 돈 때문에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이번 달만 막으면 돼. 다음 달에 꼭 줄게. 그 말을 들으며 당신은 예전 일을 떠올립니다. 그 친구가 어려울 때 함께 밥을 먹었고 병문 안 도와주었고 한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열어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이 꺼림칙합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자니 내가 째째한 사람 같고 기다리자니 밤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도 잃고 말을 꺼낼 권리마저 잃은 듯한 기분이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조카가 사업이 잠깐 어렵다며 찾아옵니다. 자식이 아닌데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이라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모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세게 흔듭니다.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때때로 위험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부탁일수록 더 조용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이 깊다고 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감정적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게 남습니다. 상대의 안부가 반갑지 않고 연락이 오면 돈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모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웃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속이 상하고 여행 이야기를 하면 배신감이 듭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내 배려가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느낌, 내 노후가 상대의 임시방편으로 쓰였다는 느낌이 사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존중은 부탁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는 돈과 빌려줄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말 돕고 싶다면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범위 안에서만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넘는 부탁에는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돈 거래는 하지 않으려 해요. 나도 노후를 조심해야 해서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돈을 빌려주는 일은 못합니다. 짧게 말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면 상대는 틈을 찾고 당신은 다시 흔들립니다. 거절은 차가운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만들지 않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의 체면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려면 애매한 대답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볼게 라는 말은 때로 더 큰 기대를 만듭니다. 차라리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관계를 덜 상하게 합니다. 당신이 한번 선을 그으면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돈으로 흔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노년의 돈은 남을 돕지 말라는 뜻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따뜻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비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열어두되 통장은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듣고 함께 걱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은 삶의 안전을 담보로 누군가의 급한 불을 끄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움의 방식도 나이를 먹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서 도와야 합니다. 돈 대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정보나 연락처를 찾아줄 수도 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오래가는 도움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성숙한 도움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외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보다 더 깊고 무거운 질문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 이후의 돈을 묻는 말입니다.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상속은 정해두셨어요. 유언장은 써놓으셨어요. 말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수록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가족의 진심 어린 상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궁금함이나 기대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아갈 몫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속을 묻는 일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미래를 묻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사라진 뒤의 계산을 앞당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조카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모는 자식도 없으니 나중에 조카들 생각도 좀 하셔야죠. 웃음은 가볍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은 무겁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래도 미리 정해놔야 싸움이 안 나요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당신의 안부보다 먼저 나온다면 마음은 서늘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떠난 뒤의 것을 미리 빼앗기듯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모은 돈, 내 이름으로 지켜온 집, 평생 아끼고 참아 남겨둔 것들이 어느 날부터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때 노년의 마음은 이상하게 작아집니다.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미 내 이후에 자리만 이야기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속 질문이 남기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가까운 자식이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자식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다투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순서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건강, 생활, 마음을 먼저 살피지 않고 재산의 행방부터 묻는다면 부모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아직 저들에게 부모인가? 아니면 언젠가 나누어 가질 재산의 주인인가? 그 생각은 사람을 아주 외롭게 만듭니다. 상속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는 한 번 밖으로 나오면 가족 안에 숨은 감정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형제도 목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형은 부모님 가까이 살았으니 더 받으려 하겠지. 동생은 돈을 많이 받았으니 이번에는 빠져야지. 딸은 출가했으니 덜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말로 나오기 전부터 표정과 침묵 속에 흐릅니다. 돈은 사람의 속마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숨어있던 서운함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유언과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정리는 조용히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의할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가족에게만 차분히 알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 자리, 명절 밥상, 전화 통화 중에 가벼운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조용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제 생활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상속 이야기는 아무 자리에서나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품위입니다. 상속을 묻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만 기다리느냐고
잡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관계는 더 거칠어집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힘은 크게 소리치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말을 끝내는 힘입니다. 부드럽게 선을 그때 다시 묻기 어려울 만큼 단정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돈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리는 남의 욕심에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기 위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떠난 뒤 다툼이 줄어들도록 준비하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 내 존엄을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지혜이고 후자는 상처입니다. 노년에는 누구보다 자기 존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남길 재산보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오늘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 오늘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유언과 상속을 묻더라도 그 질문이 당신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서둘러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문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문을 내가 지키겠다고 마음 먹고 나면 남는 일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누군가 눈앞에서 묻고 있으면 입이 굳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말하면 관계가 상할까봐 걱정되고 웃으며 넘기자니 다시 파고들 것 같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길게 설명합니다. 나도 넉넉한 건 아닌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요즘은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릴 틈을 더 잘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 배워야 할 말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짧은 말입니다. 짧은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면 미안함이 섞이고 미안함이 섞이면 상대는 한 걸음 더 들어옵니다. 그러나 짧게 말하면 문이 닫힙니다. 그 문이 쾅 닫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닫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해요. 돈 문제는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생활 안에서 조용히 두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영역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대충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웃으며 대충 말해도 돈 이야기는 돈 이야기라서요 하고 넘기면 됩니다. 친척이 우리끼리인데 뭘 숨겨요 라고 말하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려고 해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친구가 나 못 믿어라고 묻는다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원칙이에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중심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대가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아주 빨리 알아차립니다. 내가 미안해하면서 선을 그으면 상대는 미안함의 틈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화내면서 선을 그으면 상대는 상처받은 척하며 나를 죄책감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차분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는 더 이상 크게 밀고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성숙한 경계는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람 사이에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닌가요? 하지만 진짜 계산적인 사람은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선을 넘으면서도 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말해 라는 말은 따뜻해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의 불편함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관계가 깊다는 것은 모든 것을 캐물을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계일수록 묻지 않아야 할 것을 합니다. 선을 긋는 말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생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처럼 느낍니다. 누가 서운해하면 밤새 마음이 쓰이고 내가 너무 야박했나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누가 배려했습니까? 이제는 당신도 당신 편에 서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대답하지 않는 방식은 차가울 필요가 없습니다. 표정은 온화하게, 목소리는 낮게, 문장은 짧게 하면 됩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돈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마음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조용히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야기로 옮기면 됩니다. 날씨를 묻고 건강을 묻고 밥은 먹었는지 물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돈의 방향에서 삶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 물고 늘어질 때는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됩니다. 더 새로운 이유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많이 줄수록 반박할 거리도 많아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돈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해요. 이 한 문장이 두 번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멈춥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호기심이 아니라 침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끝내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존중을 계속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괜히 너무했나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차갑게 보지는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불편함은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낡은 습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느끼는 떨림입니다. 늘 설명하던 사람이 설명하지 않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늘 맞춰주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지나야 새로운 존중이 생깁니다. 노년에 필요한 품위는 큰 재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끌려가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적게 말해도 분명하고 부드러워도 가볍지 않고 웃고 있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관계는 이상하게 정리됩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던 사람은 조금 멀어지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던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 안에서 당신은 더 편안해집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함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은 남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고 병원에 다녀온 뒤 조용히 쉬고 밤에 불을 끄고도 마음이 덜 불안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물어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내 돈 주변에 서 있던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다 터놓아야 한다고 믿었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벽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열어둔 문은 결국 바람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소란까지 함께 드립니다. 삶에도 문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문턱이 필요하며 돈에는 더더욱 조용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남은 날들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질문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식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연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유언과 상속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런 질문들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남의 호기심과 기대 속에 함부로 올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말하지 않는다고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을 오래 지키기 위해 돈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여유 있으시죠?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전 같으면 웃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조심하며 지냅니다. 하고 장바구니를 고쳐듭니다. 친척이 전화해서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숨이 조금 걸리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는 조용히 정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 말해. 라고 해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는 게 좋더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편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미안하고 괜히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질문에 끌려가며 내 사정을 해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줄여 말할까? 넉넉한 척 할까? 어려운 척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존중은 내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 줄 아느냐에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보는 이는 당신의 침묵도 존중합니다. 당신을 형편으로 보는 이는 당신의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줄이면 관계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래 남을 사람과 지나갈 사람이 조금씩 구분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 보이던 그 과정이 나중에는 당신의 삶을 더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평화는 큰 소리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하나를 덜 하는 데서 지켜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해요. 제 생활 안에서 조용히 두고 싶습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작지만 안으로는 아주 큰 기둥이 됩니다. 그 기둥이 서 있으면 사람들의 말이 와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는 덜 증명해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자식에게 해주었는지, 얼마나 조심하며 사는지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모를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에서는 설명보다 평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를 덜 소모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삶의 품위를 지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품위는 비싼 옷이나 좋은 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묻는 말에 함부로 대답하지 않는 침착함,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균형, 어려운 부탁 앞에서도 내 노후를 가볍게 내주지 않는 분별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존중은 남이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돈 이야기를 물으면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웃음을 잃지 말고 말은 짧게 하십시오. 상대를 미워하지도 말고 나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의 결핍 때문에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평안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길수록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 하나가 마음을 얼마나 오래 어지럽히는지,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밤늦게까지 가슴에 남는지 압니다. 돈 이야기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을 묻는 말, 자식에게 준 돈을 묻는 말, 연금과 생활비를 캐묻는 말, 빌려달라는 부탁, 상속과 유언을 앞당겨 묻는 말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의 삶을 얼마나 열어 보일 것인가 하는 문입니다. 이제는 그 문을 천천히 닫아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사람답게 무엇이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엇이 마음을 지키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든 밤도 있었고, 내 몫을 줄여 누군가를 도운 날도 있었고, 서운해도 웃고 지나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했어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친절할 필요도,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덜 말하고 더 편안해져도 됩니다. 내 돈, 내 마음, 내 품위, 내 평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늦게 배운 지혜입니다. 오늘 밤 이후로는 누가 무엇을 묻더라도 당신이 먼저 당신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만